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대 중반이 된 여성이에요. 백마탄 왕자님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나를 충격받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정했던 남편의 뒤로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정말 지금도 그 상처가 가시질 않는데요. 저의 황당했던 결혼 이야기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현재 서울 근교에서 자랐으면 남들에 비해 정말 평범한 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으며 저희 엄마는 거기에서 서빙을 도와주며 지냈었답니다. 저는 원래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 대신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여 대학은 졸업할 수가 있었답니다. 전공은 디자인이었는데 졸업한 다음에도 5년 가까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립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 남편은 제가 일하는 회사의 담당자님을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전속 프리랜서 같은 사람이라 항상 일을 주시는 담당자님이 계시는데요. 거기 담당자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소개팅을 하게 됐거든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연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런 편이에요.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그런 게 아닐까요? 연애 안 한 지 엄청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제 대학 동기가 참 좋은 앤데 이상하게 주변에 여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한번 소개라도 받아보시겠어요? 그럴까요? 저야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요. 원래도 괄괄한 성격인 저라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글러먹지 않았을까 하던 와중에 저를 좋게 봐주신 분 덕분에 소개를 받을 수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며 매너가 좋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보다 4살 연상이었으며 직장도 공기업의 안정적인 정직원이었고요. 다닌 지도 3년이 넘었다 했었죠. 게다가 말투도 차분한 편이었으며 배려심도 많아 보이는 거예요. 만난 첫날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요. 분명 그날 비가 안 온다 했었는데 급한 비 소식에 가던 길에 비를 좀 맞게 되었어요. 그 상태로 소개팅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그분이 먼저 도착해 있는 거예요. 제가 헐레벌떡 들어오니까 자리에서 일어서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 있죠. 우산을 못 챙기셨나 봐요. 많이 젖으셨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마중을 갈 걸 그랬죠. 네? 어머, 아니에요. 제가 예보를 잘 봤어야 하는 걸요, 뭐. 처음부터 다정하게 말하는 거에 괜히 설레는 거예요. 제 젖은 코트까지 받아주며 의자에 걸어주시는 걸 보며 정말 매너가 좋다 생각을 했어요. 대화가 엄청 스무스하게 이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를 할 때마다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매력이 있네 싶은 거예요. 들었는데 원래도 이탈리안 파스타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어쩐지 주선자분이 저한테 무슨 음식 좋아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셨구나. 소개팅은 처음이신 거예요? 뭔가 되게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해본 적도 없어서요. 이런 자리가 참 어색하죠. 저도 그런걸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좋은 사람 만나 밥 먹는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매력적이다 싶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으며 정말 이야기를 하는 내내 왜 이 사람이 여태까지 혼자 지냈을까 할 만큼 신기했던 거 있죠.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하니까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나눈 대화에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우산을 내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면 이 우산 쓰실래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하나 더 사면 되거든요. 아, 괜찮아요. 저도 가면서 사면 되니까요. 제가 그쪽을 이렇게 비 맞게 보내버리게 되면 오늘 밤 내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요. 결국 그렇게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죠. 저는 이 사람의 작은 배려와 따뜻함에 마음이 안 열릴 수가 없던 거 있죠.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더더욱 만나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후에 빠르게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든다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게 자기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저도 슬슬 결혼을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케이를 했고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한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도 시어머니랑 유독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면 살갑게 구는 걸 보며 엄마랑 친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었는데요. 그때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가 이상할 정도로 밀착되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오냐오냐 하는 게 심한 편이었거든요. 정말 이상하다 싶었던 게 명절 연휴 때였어요. 저희는 양가 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여 휴가 때 짧게 국내 여행이라도 가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휴가 때에는 제주도로 갈까? 작년에 신혼여행 갈까 했었는데 못 갔었잖아. 국내지만 해외 느낌도 나고 좋을 것 같은데. 좋긴 한데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부터 계획 세워보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휴가 계획인데 어머님께 물어보다니? 우리 둘 일이잖아. 엄마가 나 제주도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예전에 바람이 너무 세서 나한테 안 좋다 그러셨었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며 정말 의아했었거든요. 저걸 말이라고 하나 싶은 거예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 다음에 뭐라 말을 하지도 못했었는데 머릿속으로는 도대체 왜 우리 결혼 생활에 시어머니가 자꾸 결정에 끼어드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전에도 집에 있는 침대 침구색을 결정하는데 대뜸 엄마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를 왜 여쭤보냐 하니까 엄마가 자기한테 잘 받는 색이 있다 하면서 사지 말라 하는 색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그때는 그래, 나이 좋은 모자 관계다 보니까 이런 거 물어보나 보다 하고 말았었거든요. 하지만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다가 결국 여행을 어디로 가니마니 하는 것까지 물어본다 하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행 이야기를 한 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김치를 주러 들르신다 하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유나가 제주도 여행 가고 싶다 해서요. 이번 휴가 여행 때 같이 가볼까 하는데요. 아이고, 제주도는 뭐하러 가니? 바람도 세고 음식도 서울만 못하다. 게다가 우리 아들은 체질적으로 바람 많이 부는 곳은 잘 안 맞아. 여행 갔다가 크게 아플 일 있니? 됐다. 하지만 신혼여행 때 가려다가 못 가가지고요. 저도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유나야, 우리 아들 힘들다는데 데리고 가려는 건 아니지. 설마. 애가 피곤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쵸? 역시 엄마가 맞아요. 자기야, 제주도는 다음에 생각해보자. 저는 솔직히 진짜 억울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앞이니까 차마 대꾸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릴 뿐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듣곤 아예 여행은 접는 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하니까 남편한테 뭐라 했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정해야 하는 일을 어머님이 정하시는 거야? 우리 둘이 부부인데 내 의견은 항상 뒷전이고 늘 어머님 말씀만 듣곤 하잖아. 아니, 우리 엄마가 우리 나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 우리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예민한 거라고? 참. 제가 남편한테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예민해서 그리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결혼 생활을 했을 때였나요? 남편이 원래도 일하는 곳에서 야근하는 날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외출을 자주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말수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닌 남편은 제가 항상 물어볼 때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왜 늦어? 지금 연속으로 5일째야? 알아? 내가 늦게 오고 싶어 늦는 게 아니잖아. 회사 일이 바쁜 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여태까지는 이 정도로 바쁘지는 않았잖아. 왜 갑자기 이렇게 바빠졌어? 그럴 수도 있지. 회사 일이 항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일 핑계를 대기도 하며 또 하루는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계속해 늦은 시간까지 안 들어오는 날이 잦은 거예요.
이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유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만큼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는 갑자기 저랑 같이 있던 밤에 남편은 또 다시 급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디 가는데 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은 알아? 우리 신혼인데 이렇게 오빠 불러내는 친구도 이상한 거 아니야?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데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 금방 올게. 걱정하지 마. 대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는데 나도 알려줘봐. 내가 너한테 네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꾸치꾸치 캐묻는 거 봤어? 이것도 엄연한 신뢰야. 그 친구한테. 남편은 항상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이해 하나 못하는 이상한 여자로 만드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저도 의심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이다 싶어 아예 남편의 뒤를 밟아봤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차를 몰고 나갔고 저는 택시를 잡아 남편의 차를 따라 가봤어요. 그리고 남편이 도착한 곳에 내렸는데요. 도저히 친구가 있을 만한 곳은 아닌 거예요. 게다가 남편 친구가 이런 곳에 살았었나 하는 곳이었거든요. 무슨 낡은 아파트 단지 앞이었는데요.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30분 가까이를 그 근처를 서성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파트 쪽으로 계속 걸어갔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는 거 있죠. 저는 멀리서 남편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어요. 혹시나 여자가 나오기라도 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었지만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아파트 안에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차에 타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저 아파트에는 대체 누가 사는 걸까? 왜 이 아파트에 자꾸만 서성거리는 걸까 싶어서요. 그날 밤에 남편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도저히 물어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에 들게 되었어요. 소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못다 했던 오랜 짐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요. 창고 안에 쌓여져 있던 짐이 좀 있었는데 그걸 정리해볼까 했거든요. 한 박스, 두 박스 정리를 해가는데 안에 남편이 가져온 캐리어가 있었는데요. 출장용이라 했었는데 한 번도 들고 나가는 걸 못 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묵직하길래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열어보니까 남편의 오래된 물건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 속에 오래된 사진첩 하나가 있는 거 있죠. 남편의 어릴 적 모습이라도 있을까 싶어 펼쳐보았는데 그 안에는 낯선 여성과 앳되어 보이는 남편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한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청년 정도 나이까지 이어지게 될 그 사진들 속에서 그 여자는 항상 남편 옆에 꼭 붙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냥 궁금한 마음에 남편한테 사진첩을 펼쳐 들이밀었죠. 이거 누구야? 자기 사진첩에서 발견한 사람인데 한 번도 자기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누나 오랜만이네. 어릴 적에 친누나처럼 지냈던 사람이야. 우리 집 가까이에 살던 이웃 누나였는데 가족끼리도 친했었지. 이 사진첩 어디 갔나 했었는데 어디서 찾았어? 이거 자기가 출장용이라 얘기했었던 캐리어 안에 있었어. 요즘은 이 사람 안 만나나 봐? 원래 나이 들면 어렸을 때 친구였던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기 마련이잖아. 안 그래? 그런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몰라. 뭘 물어봐 그런 걸.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진첩을 들고 자기 방 서재에 꽂아 놓았어요. 그의 대답이야 자연스러웠었지만 아무리 봐도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요. 남편이 종종 그 사진첩을 몰래 혼자서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누나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 사진들을 보면서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 하는 불안함이 점차 커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 불안함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바로 저의 임신이었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로 가는 게 가장 낫겠다는 생각에 근처에 있는 곳으로 예약을 하게 됐는데요.
시어머니가 제 임신에 기뻐하시기도 했지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제 일에도 관여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로 병원에 가기로 했다고 했었지? 저요? 이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로 가려고요. 이 동네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거기로 간다 해서요. 듣도 보도 못한 산부인과로 간다고? 내 손주를 낳는데 그런 곳으로 가게 할 수는 없지. 예, 내가 말한 곳으로 옮기거라. 네? 어디로 옮기게 하시려고요? 안 그래도 나도 거긴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엄마가 말한 곳으로 옮기면 좋겠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검색하기만 해도 후기가 좌르륵 나오는 초호화 산부인과로 예약을 하라 하는 거예요. 물론 좋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었고 제가 보기에도 내가 살면서 이런 호화스러운 병원에 또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먼 거예요. 여기까지 굳이 병원을 갈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었고요. 게다가 진료비 같은 것도 여기서는 조금 더 받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것까지도 좀 꺼려지게 됐었는데요. 앞으로도 병원에 검진을 가야 하는 건 난데 왜 이렇게 둘이서 더 호들갑인가 불편하기까지 했다니까요. 이번에는 그래도 제 의견을 굽히지 않기로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제 임신하면 몸이 무거워질 텐데 편한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갈게요. 예, 나는 네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이, 우리 집안의 소중한 손주인데 아무 산부인과나 대충 간다는 게 말이 되니? 너는 아이를 그런 곳에서 낳고 싶어? 하지만 저한테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곳인걸요? 가다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너는 왜 그렇게 나쁜 생각만 하니? 내가 무슨 너 안 좋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로라 하는 산부인과 가라고 한 게 이럴 일이니? 그러겐 말이야. 엄마는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싫다고 해? 이상한 곳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좋은 병원 가라고 한 건데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 나는 그냥 단지 멀어서 그런 건데. 예, 아유 됐다.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나도 더 이상 좋은 말은 안 하련다. 내 손주가 솜씨 좋은 의사 만나는 걸 싫다고 하는 애한테 나도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갈게요. 거기로 갈게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상했던 건 다른 호화스러운 병원도 많고 비슷한 고급 병원 중에 근처에 있는 곳도 있었는데 기어코 여기로 가라고 강요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런지 물어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의료진이 좋으니 거기로 가라 이런 이유인 거예요. 이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질 않으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다 싶었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니까 뭘 그런 곳까지 갔냐면서 너네 시댁돈 맞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엄연히 따져보면 그런 곳에 보낼 만한 여유도 없는 곳인데 약간 애써 보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솔직히 가는 길이 정말 힘들었었지만 확실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서비스는 괜찮은 곳이다 싶었어요. 내가 점점 불러올수록 그 병원에 가는 게 힘겹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비싼 곳이라 갈 만한 곳이다 싶기도 했었어요. 10달 가까이 거진 지하철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곳을 항상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렇게 별 다른 이슈가 없어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는데요. 자꾸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이에게 딱 맞는 사주를 들어왔다 하면서 그 날짜에 유도분만을 해야 한다. 안 되면 제왕절개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아기 낳는 날까지 이러셔야 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하필 그날이 남편이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오기 바로 전날이다 보니까 시간도 되게 애매하다 싶었었고요. 저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정말 고집이 너무 완강하셨어요. 어머님, 아이가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나오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서 낳겠어요. 그런 말 마라. 요즘 사주 봐서 아이 나오는 생년월일 맞추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저는 그 정도까지 극성이고 싶진 않아요. 사주도 잘 안 믿는 편이고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거죠. 너 또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극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 난 그저 우리 손주가 평생 좋은 탄탄대로 인생 살길 바래서 그런 거지. 아무리 그래도 내 아이인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한테도 이야기해봤는데 남편은 여전히 제 편이 아닌 거 있죠.
우리 아이인데 어머님이 날짜까지 정해오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무슨 이상한 날짜에 애 낳으라고 한 줄 알겠네. 아이 그때면 38주 넘었을 때잖아. 아무리 그래도 순리대로 살아야지. 아기 사주 좋으라고 날짜에 맞춰서 낳는다고? 찾아보니까 그런 집 적지 않게 있는 편이더만. 어떤 엄마들은 오히려 그럴 때 낳으려 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거야. 그 엄마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으니까 그렇지. 난 아니라니까. 난 네가 더 이해가 안 간다. 대체 왜 싫다는 건지. 우리 엄마가 그거 50만 원이나 철학원 해주고 날짜 받아오신 거야. 손주 생각해서. 아니 그럼 애초에 나한테 그거 받으러 가려고 한다. 어떠니? 이러고 물어보셨어야지. 마음대로 보고 오시고 나한테 그날 맞춰서 나와라. 이러면 내가 무슨 대리모도 아니고 그 말에 맞춰서 나와야 해? 내가 보기에는 너 지금 임신해서 많이 예민한 것 같아. 원래 이런 일에 화내는 애 아닌데 조금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신한 후기에는 정말 호르몬의 노예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가는 날이 많았었거든요. 남편이 말을 저렇게 하니까 정말 내가 괜히 시어머니가 좋게 날짜 잡아오셨는데 화를 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판단이 흐려져 버리게 된 거죠. 결국 밤새 이 생각에 뜬 눈으로 지내다가 시어머니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아이 미래를 생각해서 날짜까지 받아오셨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태어날 아이 생각은 하지 않았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오는 중이었고 보호자로는 시어머니가 대신 와 계시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오면 그때 자리를 바꾸어 주겠다 하셨었는데요. 사실 원래 모든 딸들은 다 알겠지만 보호자로는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엄마가 더 편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출산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당연히 친정엄마를 보호자로 두려고 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 일찍 제왕절개를 하려면 바로 전날 입원하는 게 좋다 해서요. 그날에는 저희 친정엄마가 오실 것 같아요. 어머, 얘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사돈이 오신다니. 원래 남편이 있어야 하는데 그날 해외 출장 있는 날이라서요. 다음날 출산하기 전에는 온다고 했어요. 나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다. 왜 사돈이 오시냐는 소리지. 나를 내버려 두고 내가 더 가까이 살잖니. 엄마 못 본 지도 오래됐고 제 걱정이 된다 하셔가지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을 오라 가라 하니. 됐으니까 내가 챙겨줄 테니까 사돈에게는 부담드리지 말거라. 하지만 이미 오시기로 해서요. 아이고 나 참. 좀 서운하구나. 나는 그날 너 돌볼 생각으로 진작에 모든 일정을 빼놨는데 그날 입원 수속이랑 병원 예약이랑 특실로 해주려고 보험 해지했다. 너 그거 아니? 사실 경제적인 여건이 우리 친정 부모님보다는 시댁이 조금 더 나은 편이다 보니까 차라리 돈을 내준다 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친정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아 시어머니 말을 믿고 병원에는 오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괜찮다고 몇 번이고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어머님이 잘 챙겨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기 낳으면 한번 오면 되는 걸.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아이고 참 걱정이다. 지금이라도 갈까?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이 전부터 자기가 있어주고 싶었다면서 서운하셨어. 그니까 엄마는 나중에 봐. 너 출산하고 나면 꼭 전화해야 한다. 알겠지? 아유 이래저래 걱정이네. 아유 걱정도 참. 엄마 나 정말 괜찮아. 이제 들어가 볼게. 얼른 전화 끊어.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말 속으로는 너무나 서운했었거든요. 눈물이 날 뻔도 했었는데 그래도 꾹 참았어요. 내일이면 우리 아기가 태어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병원 로비에서 전화를 하고 병실로 들어가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바깥에 나와 계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오셨나 싶어 부랴부랴 들어가려는데 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옆 병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하고 헷갈리셨나 보다 싶어서 급하게 어머님을 잡으러 옆 병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본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분명 해외 출장을 간다 했었던 저희 남편이 그 자리에 떡하니 있는 거 있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도 당연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누워서 쳐다보던 곳을 보니까 거기서 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사진첩에 있는 그 여자인 거예요. 제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남편이 저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저게 뭐야? 저 여자가 도대체 왜 저기 있어? 넌 여기서 뭐 하던 거고? 아이, 여기 사람들 쉬는 병원이야. 제발 조용히 좀 해. 내가 어떻게 조용히 해? 내가 어떻게 조용히 할 수가 있냐고. 이 꼴을 보고. 저 누나 사실 내 첫사랑이었어. 저 누나가 여기 병원 다니는 건 나도 우연히 한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우연하게 알 수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자 딱 머리에 퍼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저 여자가 여기에 입원한 걸 알고 저도 여기에 입원을 시킨 거구나.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가 옆에서 동조한 거구나 하는 걸 딱 알겠는 거예요. 너 이거 일부러 그랬지. 어떻게 네 아이 가진 여자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 네 첫사랑이라 치자. 그래도 저 여자 보려고 나를 여기로 다니게 해? 야, 네가 제정신이야? 그럼 어떻게 해. 저 누나가 혼자 출산하게 됐다는데. 그래서 멀리서라도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도대체 첫사랑 누나를 왜 네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잠깐, 너 생각해보니까 너 이거 다 어떻게 한 거야?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못 봤었다며?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저 여자가 다 말한 거야? 너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저 누나는 아무런 잘못 없어. 정말 여태 연락 안 하고 산 것도 맞고 저 누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건들지 마. 뭐? 내가 진짜 설마 했는데 너 저 여자 스토킹 했니? 그치? 했지? 여기 병원 다니는 거나 출산 혼자 한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냐고. 너 그때 갔던 아파트도 저 여자 집이었구나. 정말 공포 영화가 따로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여자분이 자고 있었는데 만약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하게 내버려 뒀을 텐데 저를 급하게 끌고 나온 게 이상하다 싶었죠.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순전히 제 남편이 스토킹을 했던 거였어요. 사실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건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고 동조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투닥거리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뒤따라오셨었거든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얼굴로 계셨었거든요. 다 알고 계셨죠? 아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 거 맞으시죠? 저 여자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냥 우리 아들이랑 옛날에 좀 알던 사이다. 네가 참견할 일 아니지 않니? 우리 가족들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어. 지금 좀 틀어져서 그렇지. 그 말씀은 제 남편이 이러고 있었던 것도 이미 어머님 아셨다는 소리네요. 알면서도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 내가 말려서 될 거였으면 옛날 옛적에 말렸을 거다. 그게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니? 참나, 다 거짓말이셨죠? 우리 아이에게 좋다는 사주 날짜도 여기 의료진이 좋다는 것도 그냥 여기로 저 보내려고 그러신 거죠? 친정엄마 못 부르게 한 것도 제가 남편이랑 마주칠까 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너도 네 애 소중해서 여기 온 거고 내가 말해준 날짜대로 나으려고 했던 거 아니니? 너도 그만큼 네 애가 소중하다는 소리지? 나도 내 아들이 그렇다. 나도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놔둬야 해.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범죄? 아니,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범죄라고 한 거냐? 그냥 애가 좋아서 그런 건데 범죄라니? 아유,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단단히 미쳤어요. 정말 둘 다 미쳤다고요. 여태까지 조용하게 자기 할 말 하다가 제가 남편을 범죄자 취급하니까 그제서야 발끈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남편이 했던 짓을 다 알아놓고서 계속해 방조한 거잖아요. 사실 옆에서 더 거들기까지 했죠.
오히려 저를 여기에 오게 만든 장본인은 시어머니이기도 하잖아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전부터 나를 생각해 준답시고 굴었었던 시어머니가 더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둘 다 표정은 마치 괜히 유난 떨지 말라는 얼굴인 거 있죠. 그때 제가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모든 신뢰가 무너져 버렸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 사태를 더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당장 출산을 내일로 잡아놨기에 더더욱 확실하게 이 이야기에 종점을 찍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모를 뿌리치고 그 여자가 있던 병실로 달려갔어요. 원래는 자고 있었던 여자가 어느새 깨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 여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남편의 태도가 둘이 공범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 냅다 그 여자한테 소리를 질렀죠. 당신 뭐 하는 여자야? 뭔데 내 남편을 건드려? 유부남인 거 몰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남의 병실에 와서는? 내 남편이 당신은 아무 잘못 없는 척하지만 사실 둘이 뭔가 있었던 거지? 제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까 남편이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모습에 그 여자는 쏘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더니 남편한테 냅다 베개를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딱 여자가 여자를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요. 그 여자는 저희 남편을 보더니 진심으로 무서워하는 얼굴인 거예요. 너 또 왜 왔어? 또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누나,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게 아니라. 나 여기 있는 건 또 어떻게 한 거니? 진짜 지긋지긋해. 어쩐지 너 같았어. 계속 익명으로 온 꽃다발도 계산되어져 있던 수납료도 다 네가 그런 거지? 제발 좀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 병실이 소란스러워지니까 당연히 간호사들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여자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벙 찌는 거예요. 남편이 저 여자를 스토킹한 게 기정사실화된 거기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는 거 있죠.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배부른 임산부들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 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만 내쫓게 되었어요. 저도 옆병실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당장 내일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중이었는데 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자였어요. 안 그래도 찾아가고 싶었어요. 아까는 다짜고짜 소리 질러서 미안했어요. 나도 홧김에 그쪽이 공범인 줄 알고. 그럴만해요.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걔 여자친구들이 찾아와서 제 머리채도 잡고 그랬어요. 나도 오해한 김에 뭐 좀 물어볼게요, 그럼. 도대체 둘이 무슨 사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수철이는 어렸을 때 옆집 살던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착하고 그냥 나를 잘 따르는 애라 생각했었는데 얘가 점점 저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마주치지 않겠지 했었는데 수철이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제가 사는 지역을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들은 남편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여자분이 어떤 남자와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소개팅을 하든 제 남편에게 늘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누나 그 남자랑 뭐 해요? 누나 그 사람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때부터 너무 소름 끼친다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끼리 사이도 좋은 편이고 그 당시 사춘기 아이였던 남편이 일시적으로 그러는 거겠지 싶어 넘겼었대요. 그 대신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다 하는데요. 한 달에 몇 번 집 앞에 과자나 라면, 빵 같은 게 놓여져 있더래요. 거기에는 오늘도 힘내요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 하는데 같은 건물에 사는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하나 싶었다는데 어느 날 그 물건을 놓는 사람과 마주치게 됐었대요. 근데 그게 저희 남편이었던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무서웠다 해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남편은 익명으로 선물을 보내거나 근처에 있다가 자기에게 걸리기 일쑤였대요. 그러다 여자가 제발 자기 좀 내버려 달라고 길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니까 그제서야 얼굴을 좀 감추는 것 같았더래요. 그렇게 여자는 좀 나아진 생활을 하던 도중 그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랑 잘 안 되다 보니까 미혼모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남자친구가 꽤 잘 살았었는지 헤어지면서 병원은 여기로 다녀라. 자기가 돈 좀 보태주겠다. 그래서 홧김에 초호화 산부인과로 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온 이후로 이상하게 모르는 사람이 꽃다발을 보내질 않나, 수납료가 종종 납부되어져 있질 않나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남편 얼굴을 보니까 순간 확 소름이 돋더래요. 다 남편이 했던 짓이라는 게 확신이 들더래요. 어머머,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는 여태 한 번도 몰랐어요. 최근에는 정말 조용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싹싹 빈 지 2년 조금 넘었으니까요. 그때는 저도 정말 소름이 돋았었어요. 재작년은 남편과 제가 소개팅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저희가 1년 연애하고 바로 결혼을 했는데 거의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긴 수준이었거든요. 저도 여태까지 속아왔다는 생각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선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왜 여태 신고 안 했어요? 이 정도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만한데. 최근에 있었던 일은 걔가 한 줄 몰랐었거든요. 스토킹은 처벌이 약해서 신고해봤자 처벌이 미미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네요. 제가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 아내분 같은 피해자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신고하려고요. 그 이야기 하러 온 거예요. 아내분이니까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아내 안 할 거라 괜찮아요. 저도 사기 결혼으로 확 신고할 거거든요. 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곧바로 저희 친정엄마를 보호자로 불렀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냐 하시면서 뒤로 넘어가려 하시는 거 있죠. 싹 다 잡아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하시는 걸 내일 출산해야 하니까 그건 참아 달라 했지요.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된 이후 정말 하나도 못 움직이겠는 몸을 부여잡고 그 여자랑 같이 남편을 신고하게 됐어요. 그 여자분은 남편의 집착에 몸서리를 치시는 분이었고 맹세코 절대 남편과 관계는 없었다 하시더군요. 오히려 스토킹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기로 했죠. 남편은 물론 심호 행동까지 모두 다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됐죠.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이 행했던 불법적인 행위는 물론 그로 인해 내가 당연했던 정신적인 고통까지 모든 걸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당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치 부끄러움이 없어요. 판사님, 민법 816조에 따르면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분은 다른 여성분을 스토킹하고 있었으며 그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이요? 저는 그냥 추억팔이를 했을 뿐입니다. 그 여성분이 오해를 한 거 가지고 제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것도 억울합니다. 이미 스토킹으로 전과가 생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죄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끝끝내 억울해했었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했었어요. 무엇보다 더 큰 건 남편이 했던 모든 일이 주변에 다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 넓지 않은 인맥에 남편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도 쓰레기로 낙인을 찍히게 되었죠.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회사 담당자님도 이 소식을 듣곤 저에게 사과 전화까지 하셨거든요. 아휴, 유나 씨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 나는 여태까지 여자를 못 만나는 쑥맥인 놈인 줄 알고 소개를 시켜준 건데 그 뒤에서 그런 음침한 짓을 하고 있었을 줄은.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한테 알고 소개시켜 주셨을 리가 없지 생각했었어요. 너무 개의치 마세요. 안 그래도 술만 먹으면 한 여자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길래 저는 그냥 못 잊은 첫사랑 정도구나 생각했죠. 저도 그 여자분 흔적을 발견했을 때 단순하게 그 정도인 줄만 알았어요. 아이고 그나저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제가 괜히 소개해드리는 바람에 괜히 더 죄송하네요. 뭘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요 뭘.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도 건너 건너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놈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유나 씨랑 연락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다 털어놓던데요. 근데 자기는 억울하다.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한다 하길래 제가 대충 유나 씨랑 나도 연락 안 된다고 말았어요. 고마워요. 아, 어찌나 연락이 귀찮게 오는지. 사실 이렇게 제가 출산한 이후에는 바로 친정으로 도망치듯 가버렸거든요. 조리원도 일부러 친정 근처로 잡았고요.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는 남편 얼굴 보게 될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후련한 거 있죠. 근데 엄마 말을 들어보니 그 사이 남편에게 몇 번이고 전화가 왔었으며 심지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한테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사위 전화야 안 받으려 했었는데 그래도 사돈 전화니까 이것까지만 받고 끝내자 하셨었다는데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아주 혼을 내버렸다 해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퇴원을 했다는데 도저히 어디로 갔는지 행방도 모르겠어서요. 재판 때 얼굴 비쳤을 때는 쌩하니 가버려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우리 바깥 양반이 얼마나 노발대발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우리 딸한테 무슨 볼 일이 있으셔서요. 우리 딸은 더 이상 그 집에 할 이야기가 없다던데요.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죠. 아니, 우리 바깥 양반이 이 일에 대해 알면 난리가 나요. 원래도 정말 고지식한 양반이라 사돈네랑 며느리가 이해 좀 해준다면. 그거야 그쪽 사정이죠. 저희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드려야 하나요? 엄마요, 아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한대요. 내가 산부인과까지 비싼 곳으로다가 잡아주고 아기 사주 날짜까지 맞춰줬는데. 이봐요 전 사돈. 다 그 스토킹하는 여자한테 맞춰간 거를 무슨 소리세요? 아니, 내가 순전히 그것 때문에 우리 며느리를 거기로 보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손주에 대한 마음은 얼마나 진심이었는데요. 아이고 참, 그러신 분이 만삭인 며느리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아, 언제는 자기한테 다 맡기라면서요. 맡긴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내가 진짜 거기 다 뒤집어 엎으려다가 말았어요. 알아? 아유, 알겠어요. 그러면 나 정말 우리 손주만이라도 보여주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 자식인데 내가 얼굴도 못 보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손주한테는 엄마한테 그런 거짓말이나 하는 할머니도 필요 없고 전과 있는 애비도 필요 없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이전에 저한테 그런 큰 거짓말을 해서 그렇지 손주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 준답시고 생전 안 해주시던 한약을 해오시기도 하며 저보다도 더 태교에 진심이기도 하셨어요. 항상 집안에 클래식이 울려 퍼져야 한다면서 비싼 스피커를 사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손주는 보여달라 하셨었지만 저는 곧 죽어도 얼굴은 안 보여주리라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재산 분할은 스토킹 전과가 재산 분할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제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님 법적 조언에 따라 재산 목록도 명확하게 정리하여 가져갔는데 그렇게 제가 더 가져가는 게 많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전과 사실로 인해 나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혼인 파탄의 주요한 책임자라 인정이 되었는데요. 제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상담 기록과 진단서로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받아낼 수가 있었답니다. 양육권이야 당연히 전과자에게 가지 않고 저에게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완벽하게 전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실 제 이혼 재판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남편은 이미 전과를 얻게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요즘은 스토킹에 특히 예민한 시대다 보니까 일 처리를 정말 빠르게 한다 해요. 특히 초범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하니까 얼마나 중범죄 신세인지도 알 수가 있게 되었죠. 여태까지 남편이 익명으로 연락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여자분은 병원의 도움까지 받아 증거자료로 전 남편이 그 병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었다 해요. 저도 결과가 궁금해서 그 여자분에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혼 재판 날짜 잡혔어요. 그쪽은 일 잘 마무리됐어요? 걔가 워낙 오랜 기간 저를 괴롭혀오긴 했었지만 해를 가하진 않았다 해서 처벌이 그리 세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벌금 좀 물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아유, 아쉬우겠어요. 징역이라도 가야 좀 안심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도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100m 이내 접근 금지도 떨어지게 되었고 전기통신 이용 금지도 받게 됐어요. 6개월 동안 접근 금지에 제 주거지 직장 근처까지 몽땅 대기 금지가 내려졌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아이고,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그나저나 아기는 괜찮죠? 그럼요. 무척 건강해요. 저 그리고 또 이사 가요, 저. 도저히 이 동네에서는 못 있겠다 싶어서. 그렇구나. 아무튼 이 일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번에는 좋은 일로 마주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그 여자분에게서 전 남편의 스토킹전과 처벌 이야기까지 듣게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 시모에게서 또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저희 남편하고 아예 의절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술술 저희 엄마한테 하던 거 있죠. 글쎄, 그놈이 저한테 이렇게 된 거가 전부 다 엄마 탓이다. 이러고 제 탓을 하는 거 있죠. 제가 아주 호랑이 새끼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예요? 제가 죽기 전에 손주 얼굴은 한번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태 저희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까 안 보여주셨던 거라면 이제 그놈하고도 의절했으니까 제발 손주 얼굴 좀 보여주십사. 그쪽이 대가들과 절연을 했든 무엇을 했든 우리 딸이랑 손주랑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연락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뭐 모전자전이야 뭐야. 대가 아들이 스토킹하는 게 엄마를 닮았나 봐요. 그 이후에 전 시어머니도 수신 차단을 해버렸어요. 정말 쌤통이다 싶은 거 있죠. 저는 남편하고 이혼한 이후에 부모님과 아이들과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 같았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더 이상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살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속 시원한 거 있죠.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프리랜서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 그걸 살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어요. 덕분에 경제적으로 독립도 하여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그들과의 사건은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고, 저는 이제서야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가 있어 너무나 기쁘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